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송길령님의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이 지능화와 고령화라는 두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른바 핵 개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마치 일기예보처럼 다가올 시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집단주의는 좀 약해지고 개인은 이제 뭐 디지털 도구나 AI 도움받아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 개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가족 같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는 개인들, 그 특징과 생존 전략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변화하는 K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우리 곁에 온 AI 동료 이야기, 또 일과 경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까지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K입니다. 몇 년 전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 혹시 기억나시나요?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네네, 기억나죠. 네. 자기 이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사람들한테 재치 있게 던진 한마디였잖아요. 예전에는 해외 활동하려면 뭐 영어 이름부터 직꼽냈는데 이젠 뭐 박찬욱, 봉준호 감독처럼 그냥 한국 이름 그대로 세계 무대에 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 컨텐츠는 진짜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 보세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얼굴이 되고 그 사람들 SNS 포스팅 하나가 뭐 10억 원 넘는 가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잖아요. K가 이제 변방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K가 단순히 국적, 그러니까 한국 이거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책에서도 영화 미나리나 소설 파친코, H마트에서 울다 이런 한국계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네, 그렇죠. K-팝 그룹 안에 있는 외국인 멤버들도 그렇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K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한국에서 태어났냐? From Korea가 아니고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 예를 들면 뭐 한국 엄마한테 배운 음식이나 생활 방식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있느냐? Made by Korean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K는 뭐랄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하고 섞이는 흐름 그 자체라는 거죠. 한국인이 아니어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K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보다 서울러 같은 도시 정체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현상도 나온다는 거군요. 뉴요커, 런던어처럼요. 네, 맞습니다. 특정 도시의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강해진 각자 도생 정서하고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날 못 지켜준다는 경험 뒤에 개인은 더 작은 공동체나 자기가 선택한 가치관 안에서 소속감을 찾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맥락이죠. 이게 바로 핵개인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개인의 세계관이 중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해지는데요. 책의 그 오리노구리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부리가 있는데 헤엄치고 알을 낳는데 젖을 먹이고 이게 기존 포유류 분류에 딱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냥 오리노구리과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틀에 안 맞는다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K-팝 팬들이 특전 기획사가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면서 다양성을 외쳤던 사례도 딱 이 맥락이네요. 네, 맞아요. 팬들이 오히려 더 잘 아는 거죠. 독점이 생태계를 해치고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는 걸요. 근데 이런 다양성 존중 흐름이랑 또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과잠 문화 같은 거요. 학벌로 편 가르고 좀 특권 의식 내세우고 하는. 그렇죠. 그게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다른 책을 인용해서 지적하는데요. 개인의 능력이란 게 사실 온전히 자기 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지원의 결과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공감 능력을 잃고 감사함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다양성은 그냥 소수자를 끼워주는 걸 넘어서야 해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자원 배분, 그러니까 형평성, 에쿼티가 보장돼야 하고요.
또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포용성, 인클루전 이것도 같이 가야죠.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그래야 창의성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언어 사용의 중요성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써야 한다. 이런 지적처럼요. 네, 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남녀 이분법적 틀에 갇혀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델 한현민 씨 사례도 나왔잖아요. 피부색만 보고 단연히 한국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들. 이것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나 생각이 차별이나 편견을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식당 가서 막 메뉴 통일 외치던 그런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언어와 인식을 계속 시대에 맞게 현행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변화하는 세상, 또 새로운 세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핵개인의 등장은 기술, 특히 AI 발전과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산업화 시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내 노동력을 파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능을 파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가 더 이상 사람만이 아니게 됐어요. 네, 바로 AI 코파일럿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부조종사처럼 인간을 돕는 건데요. 근데 이 동료는 지치지도 않죠. 잠도 안 자죠. 심지어 월급도 훨씬 싸죠. 24시간 가동되고 복제까지 가능해요. 특히 사무직, 그러니까 소위 화이트 칼러 업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팀원들 다 퇴근했는데 팀장 혼자 AI랑 밤새워서 일하는 모습 혹시 상상되시나요? 와,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AI하고 협업하는 게 당연해질수록 우리 인간 동료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런 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 충주시 유튜브 채널 성공시킨 공무원 사례를 들면서요. 그분의 가치는 주무관이라는 직급이 아니라 충주를 알린다는 그 일의 성과와 창의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AI 시대의 핵개인은 직급이나 연차 같은 기존의 권위가 아니라 일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자기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비대면 기술 확산도 되게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키오스크나 로봇 바리스타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 대하는 게 불편해서라는 분석. 이거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좀 공감되는데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그냥 원하는 서비스만 딱 받고 싶은 거죠. 그 콜포비아, 전화공포증 때문에 배달 앱이 성공했다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화 통화는 부담 없이 그냥 앱으로 주문하는 편리함, 이게 크게 작용한 거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법으로 보장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마라. 이런 움직임도 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감정이 없는 로봇이 오히려 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호텔 심야 서비스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시는 치매 노인 돌보는 로봇처럼요. 인간이라면 좀 지칠 법한 상황에서도 꾸준함을 유지하니까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 비서는 사용자의 마음까지 읽어주는, 뭐랄까, 이심전심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가죠. 택시기사님이 어르신이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처럼요. 아, 그런 센스. 네, AI가 사용자의 좀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요구까지도 딱 파악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여행 계획 세우기, 냉장고 속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찾아서 재료 주문까지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다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보 접근성이 진짜 높아지면서 개인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겠네요. 그런데 AI가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면서요?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AI 커버 영상 같은 거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고인이 되신 김광석 씨처럼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가진 가수의 목소리나 창법을 AI가 모방해서 신곡을 낸다? 그럼 그 로열티는 누구한테 좋아할까요? 살아있는 가수 중에는 그라임스처럼 자기 목소리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도 벌써 나왔고요. 이제는 그 고유한 스타일 자체가 중요한 지적 재산이 되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겠죠. 책에서 K대리, 베트남의 N대리, 그리고 AI 대리 이렇게 셋을 비교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AI 대리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 인간 대리는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로는 자동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대요. 근데 동시에 연간 GDP는 7%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인류 전체로 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는 개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AI를 경쟁 상대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협업될 것인가, 이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AI와 협업하는 능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온라인 공개 수업, MOOC랑 생성형 AI가 결합되면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겠죠.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면 영어 능력이 덜 중요해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언어를 쓰든 간에 깊이 있는 사고력이나 논리적인 표현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에는 단순 반복 능력보다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 이런 게 핵심 역량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는 뭐 오픈소스 도구만 잘 활용하면 주말 오후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쇼핑몰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술 발전이 개인에게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네요. 책에서는 이걸 연금술에 비유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금을 만들겠다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다가 결국 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킨 것처럼요. 아하.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현해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일을 없애버리는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핵개인 시대의 생존자, 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당연히 교육이나 경력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피터 틸의 틸 펠로십처럼 대학 중퇴를 조건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해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처럼 뭐 부모님이나 사회가 정해준 요즘 이게 뜬다더라 하는 전공 따라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그 주체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대학 입학이 끝이 아니라 아주 긴 경력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명문대 졸업장 같은 간판, 소위 학벌 인플레이션 현상도 물론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제적인 기여,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거든요. 진심으로 학생 성장을 돕는 동네 과외 선생님이 어쩌면 더 큰 인정과 권위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기업 문화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예전에 회사에 몸 바쳐 충성하던 사축, 회사의 가축이다, 이런 개념은 진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대퇴사, Great Resignation 시대를 거치면서 개인들은 더 이상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특정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기업은 개인이 역량을 펼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이고 개인은 그 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뭐랄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관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IT 기업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안 될 정도로 짧다고 하던데 이게 다 그런 변화 때문이군요. 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뽑아서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신입을 뽑아서 시간과 돈 들여서 채용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이미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인사팀 이름 자체가 탤런트 애퀴지션, 그러니까 인재 확보팀, 이렇게 바뀌는 것도 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리더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져야겠네요. 그냥 위에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리더는 이제 단순 관리자가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좀 걸러내고 필터링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직접 실무를 함께하는 전문가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연공서열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시장 가치에 맞춰서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앱에서 연봉 정보가 막 공유되는 현실이 이걸 더 부추기고 있죠. 권위라는 게 이제 직급이나 연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지역 변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기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자, 당신은 영입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송길령님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통해서 K외의 확장부터 AI와의 협업, 또 일과 조직의 변화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AI 같은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홀로 설 수 있는 핵개인의 모습이 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핵개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또 연대하게 될 겁니다. 책 목차에도 그 구절이 있었죠. 천류는 사라져도 연대는 남는다. 국가, 기업, 심지어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틀마저 재편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고도로 독립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진정한 연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새로운 연대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또 기여해야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